행복한 내일을 위한 지혜, 행복인생 라디오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고 나서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든 적 있으신가요? 하는 말은 친절한데, 표정은 차갑고, 행동은 또 다른 느낌인 것 같고,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사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사람, 진짜 왜 저러지?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사람을 만나며 살아왔지만 여전히 사람 보는 일은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겉으로는 다들 친절하고 예의 바른 척하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만난 분이 처음엔 참 좋아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니 뭔가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옆에 앉은 사람이 이 말은 부드럽게 하는데 간호사한테 반말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자식 친구 부모님을 만났는데 웃으면서도 눈은 웃지 않는 걸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런 느낌이 대부분 맞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 때 그건 그냥 기분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사람을 만나며 쌓인 경험이 우리 안에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표정 너머에 진짜 그 사람의 본성을 보여주는 작은 신호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읽고도 내가 오해한 건가? 하고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상대를 나쁘게 판단하는 게 미안해서 우리는 자꾸 내 느낌을 무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본성은 숨기려 해도 어딘가에서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순간, 계산하지 않은 순간,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반응 속에 진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순간들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말로는 감추지만 행동으로는 드러나는 것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새어나오는 신호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진짜 마음을 천천히 살펴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내용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윗집 아주머니 이야기입니다. 인사를 건네면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머, 오늘 날씨 좋네요 하면서 밝게 웃으시는데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웃는 입 모양은 완벽한데 눈은 전혀 웃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경비실 앞에서 그 아주머니를 다시 봤습니다. 경비 아저씨한테 택배 문제로 뭔가 따지고 계셨는데 그때의 표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 엘리베이터에서 나한테 보여줬던 그 웃음은 진짜가 아니었구나. 웃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입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눈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심리학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여러 사람의 웃는 얼굴 사진을 보여주고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분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은 82%의 정확도로 진짜 웃음을 구분해냈습니다. 어떻게 구분했을까요? 눈가의 주름이었습니다. 진짜 웃을 때는 눈 주변 근육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눈가에 작은 주름이 생깁니다. 하지만 억지로 웃을 때는 입 근육만 움직이고 눈은 그대로입니다. 우리 뇌는 이 미묘한 차이를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더 중요한 건 웃음의 타이밍입니다.
진짜 기쁠 때는 말과 웃음이 자연스럽게 함께 나옵니다. 하지만 억지로 웃을 때는 0.5초 정도의 시간차가 생깁니다. 말을 하고 나서 웃어야지 하고 의식적으로 웃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심으로 웃는지 아닌지는 대부분 이 두 가지로 드러납니다. 눈이 함께 웃는지, 그리고 웃음과 말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사람은 진심일 때와 아닐 때 다른 신호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친절한 척은 할 수 있지만 몸은 정직합니다. 웃는 입 아래 감춰진 진짜 감정은 눈과 타이밍으로 새어 나옵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지만 눈은 마음의 문이다. 얼굴 전체는 꾸밀 수 있지만 눈까지 완벽하게 통제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진짜 감정은 결국 눈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음을 볼 때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보면 됩니다. 억지로 만든 웃음 앞에서 상처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대하지 않는다면 나도 그만큼만 거리를 두면 됩니다. 진짜 웃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평화롭습니다. 억지 웃음에 맞춰주느라 내 마음을 소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적당한 거리에서 지낼 수 있으면 됩니다. 동네 식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인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그분이 참 인상 좋은 분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늘 공손하고 배려심이 깊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젊은 여자 직원이 물을 따르다가 실수로 테이블에 조금 흘렸습니다. 순간 그분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제대로 좀 하세요. 말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직원이 황급히 닦으며 사과했지만 그분은 계속 불편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애들은 정말. 그 순간 나는 지금껏 보아왔던 그분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한테 보여주던 친절함은 조건부였던 겁니다. 동등하거나 윗사람에게만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알버트 반두라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보다 권력이 약한 대상에게 평소 억눌렀던 본성을 드러낼 확률이 78% 더 높습니다. 직원, 후배, 어린아이, 동물처럼 자신에게 반격할 가능성이 낮은 대상 앞에서는 자기 통제가 느슨해지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태도가 장기적인 성격 패턴과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약자에게 무례한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타인을 배려하지 않을 확률이 68% 더 높았습니다. 즉, 위기 상황에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이것 때문입니다. 본인 안에 쌓인 불만과 스트레스를 안전한 대상에게 풀어내는 겁니다. 말대꾸하지 않을 사람, 자기한테 피해를 줄 수 없는 사람 앞에서 본래 모습이 나옵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그 사람의 내면에 얼마나 여유와 품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척도입니다. 친절은 꾸밀 수 있지만 반사적으로 나오는 태도는 속일 수 없습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동등한 사람 앞에서는 웃지만 자기보다 낫다고 여기는 사람 앞에서는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 순간의 태도가
진짜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성품은 그가 힘없는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드러납니다. 권력이 있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 권력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그 사람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아무 이득도 없는 상대를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 진짜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목격했을 때 마음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내 탓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본래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나한테 보여주던 친절이 조건부였다는 걸 알았다면 그만큼만 선을 그으면 됩니다. 내가 약한 순간에도 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언젠가 내가 약해졌을 때도 똑같이 대할 겁니다. 그러니 지금 본 그대로 적당한 거리에서 지내면 됩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 부부와 함께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평소에도 넉넉하게 사는 편이었고 늘 돈은 벌려고 있는 거지. 우리끼리 쓸 때 아끼면 뭐 하냐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에서도 시원시원하게 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계산할 때마다 미묘한 순간이 반복됐습니다. 본인들이 더 많이 먹었는데도 정확히 반반 나누자고 하고 커피 한 잔 값도 이번엔 내가 냈으니 다음엔 내가 낼게 하면서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심지어 편의점에서 물 한 병 살 때도 각자 계산했습니다.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서는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분들이 정작 밖에서는 한 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계산하고 있었으니까요. 돈을 쓰는 방식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하버드 대학의 행동경제학 연구팀이 2,400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작은 금액에서도 지나치게 계산적인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도 손익을 따질 확률이 73% 더 높았습니다. 친구 관계, 가족 관계 할 것 없이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반대로 여유 있게 돈을 쓰는 사람들은 관계에서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작은 손해에 연연하지 않았고 상대방의 실수나 부족함을 너그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게 실제 재산과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돈이 많아도 인색한 사람이 있고 넉넉하지 않아도 후하게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본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돈 앞에서는 본능이 나옵니다. 아무리 평소에 넉넉한 척해도 지갑을 열 때는 본심이 드러납니다. 손해보기 싫은 마음, 계산하는 습관, 우선순위를 두는 대상, 이 모든 게 지갑을 열고 닫는 순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단순히 경제관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타인을 얼마나 배려하고 관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손해를 감수할 의향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사이에 그런 것 따지냐고 말하면서도 정작 계산대 앞에서는 한 푼도 더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모습이 진짜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참된 성품은 그가 가진 것을 어떻게 나누는가에서 드러난다.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가진 것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돈을 쥐고 있는 손이 움켜쥐고 있는지, 편하게 열려 있는지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그냥 알아두면 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는지, 관계보다 손해를 더 신경 쓰는 사람인지.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지는 분명해집니다. 억지로 맞춰주며 불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방식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내 마음 편한 선에서 지내면 됩니다. 관계는 서로가 편해야 오래 갑니다. 한쪽이 계속 계산하고 있다면 나도 그만큼만 주고받으면 됩니다. 친척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친척분이 다른 분의 자녀에 대해 농담을 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그렇지 뭐, 공부는 안 하고 놀기만 바쁘고. 그 자리가 싸해졌습니다. 당사자인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거든요. 잠시 후 농담한 분이 말했습니다. 아, 내가 그냥 한 소리인데 기분 나빴어? 나 원래 말이 좀 그래.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사과라고 하기엔 뭔가 이상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없고 오히려 상대방이 예민하다는 식으로 돌렸습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본성이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과할 때 미안하다는 말 없이 변명부터 늘어놓는 사람들은 일상에서도 책임 회피 성향이 85% 더 높았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상황 탓, 상대방 탓을 먼저 하는 패턴이 습관처럼 굳어져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사람과 형식적 사과를 하는 사람의 뇌 활동을 분석했습니다. 진짜 미안해하는 사람은 공감과 관련된 뇌 영역이 활성화됐지만 형식적으로 사과하는 사람은 자기 방어와 관련된 영역이 더 활발했습니다. 즉, 사과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자존심 때문입니다. 자존심이 상처받는 걸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게 자기를 낮추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어떻게든 합리화하고 변명하려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상황이 그랬다. 내가 오해한 거다. 이런 식으로요.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진짜 사과는 간단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한 문장이면 됩니다. 하지만 이걸 못하는 사람은 평생 이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겁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미안해라고 말은 하는데 그 뒤에 붙는 말이 진짜 속마음입니다. 미안한데 말이야, 사실은.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순간 그건 사과가 아닙니다. 프랑스의 작가 프랑수아 드라로 슈프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표시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 잘못을 당당히 인정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변명하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만이 끝까지 자기를 방어하려고 합니다. 사과하는 방식이 그 사람의 내면 강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과를 받았을 때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면 됩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기다리며 속상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본래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변명 가득한 사과를 받아주느라 내 마음을 소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하고 넘어가되 마음속으로는 놓아주면 됩니다. 그 사람한테 더 이상 진심을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본 장면입니다. 한 중년 부부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뭔가 물어봤는데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남편이 다시 물었지만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침묵인지는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침묵이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뭔가를 말하고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나 지금 화났어. 알아서 해라는 메시지가 그 침묵 안에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말을 걸어봐도 소용없다는 걸 아는 표정이었습니다. 침묵은 때로 말보다 더 많은 걸 드러냅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커뮤니케이션 연구팀이 1800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침묵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은 관계 만족도가 평균 62% 낮았습니다. 침묵은 대화의 부재가 아니라 감정적 공격의 한 형태였던 겁니다. 연구팀은 이를 침묵 처벌이라고 불렀습니다. 말로 싸우는 대신 상대방을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상대방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채 계속 눈치를 보고 불안해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침묵이 습관이 되면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지경까지 간다는 겁니다. 말로 하는 싸움은 풀 수 있지만 침묵으로 하는 싸움은 해결책이 없습니다. 한쪽은 계속 말을 걸고 한쪽은 계속 침묵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직접적인 갈등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화는 나는데 표현할 용기는 없고, 그래서 침묵으로 상대를 벌주는 겁니다. 내가 왜 화났는지 알아서 눈치채라는 식입니다. 침묵하는 사람은 자기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게 만들고, 먼저 사과하게 만들고, 먼저 무릎 꿇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관계가 아니라 권력 게임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평소엔 우리 대화로 풀자고 하면서도 정작 본인이 화났을 때는 일방적으로 침묵합니다. 말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알아주길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폭력적인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작가 마야 안젤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시끄러운 비명이다. 말하지 않는 게 평화가 아닙니다. 침묵 속에 담긴 분노와 원망은 말로 하는 것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진짜 소통은 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침묵을 마주했을 때 계속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눈치 보고 애원하고 잘못했다고 빌면서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침묵으로 나를 벌주려 한다면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나도 침묵하면 됩니다. 하지만 벌을 주려는 침묵이 아니라 선을 긋는 침묵입니다.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는 소통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의 침묵입니다. 상대방이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나는 내 평화를 지키면 됩니다. 침묵 게임에 끌려다닐 필요 없습니다. 내가 먼저 선을 긋는 겁니다. 명절이 되면 늘 고민되는 게 선물입니다. 작년 추석 때 일입니다. 한 친구에게 정성껏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분이 좋아할 만한 걸 고르느라 여러 가게를 돌아다녔습니다. 포장도 예쁘게 해서 건넸는데 그분의 반응이 묘했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그냥 오면 되지, 이런 것까지. 하면서 선물을 받긴 받는데 표정은 별로 기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선물을 한쪽에 휙 치워두고는 대화 주제를 바꿨습니다.
뭔가 섭섭했습니다.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귀찮아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자기가 선물을 줄 때는 달랐습니다. 이거 봐. 내가 이걸 특별히 준비했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신경 썼는지를 계속 강조했습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태도는 그 사람의 마음씨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영국 런던 대학의 사회심리학 연구팀이 선물 수용 태도와 성격의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3년간 1,500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선물을 받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은 일상에서도 타인의 호의를 소중히 여기는 비율이 79% 더 높았습니다. 반대로 선물을 받고도 무덤덤하거나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은 관계를 주고받는 거래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걸 받으면 나도 뭔가 줘야 하는데 라는 계산이 먼저 앞서는 겁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선물을 줄 때의 태도도 분석했습니다. 자기가 준 선물을 과시하거나 상대방의 반응을 집요하게 확인하는 사람들은 선물을 통해 우월감을 느끼려는 심리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베푸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받고 싶은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선물을 순수한 마음의 표현이 아니라 점수로 계산하는 겁니다. 누가 먼저 줬고, 누가 더 비싼 걸 줬고, 누가 더 신경 썼는지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진심으로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의 기쁨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계산하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희생했는지에 집중합니다. 선물하는 순간에도 자기 자신만 보는 겁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아이고, 괜찮은데 하면서도 눈은 시큰둥합니다. 정작 자기가 줄 때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하면서 보상을 기대합니다. 선물이 부담이 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독일의 시인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선물은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을 더 기쁘게 한다. 계산 없이 주는 기쁨을 아는 사람은 상대방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고 싶어서 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은 선물을 빚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한테 억지로 선물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 정성을 쏟느라 마음 쓸 필요 없습니다. 선물은 서로의 마음이 통할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계산하는 사람한테는 형식적으로 하면 됩니다. 내 진심은 그걸 알아주는 사람한테만 주면 됩니다. 선물 하나로 관계가 무거워진다면 그 관계는 이미 가벼워져야 할 때입니다. 마음 편하게 내가 주고 싶은 만큼만 주면 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사람의 본성은 말이 아니라 순간에 드러납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진심으로 대해준 사람도 있었고, 겉만 그럴듯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건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사소한 순간의 태도라는 걸요. 누군가는 웃을 때 눈까지 웃고 누군가는 입만 웃습니다. 누군가는 약한 사람 앞에서도 따뜻하고 누군가는 그럴 때만 본색을 드러냅니다. 누군가는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누군가는 끝까지 변명합니다. 이 모든 순간이 그 사람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은 대부분 맞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저 사람 진심이 아닌 것 같다는 직감, 그건 오랜 경험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며 애써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관계를 다 지켜낼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가벼워져도 됩니다. 무거운 의무감, 억지 친절, 일방적인 배려,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 몇 명과의 관계만 잘 지켜도 충분히 따뜻한 인생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고민하던 것들, 혼자 견디던 것들이 조금은 가벼워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따뜻한 말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내일은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행복인생 라디오였습니다.